조용히 해 강소희. 그냥 즐기라고. 어둠이 짙게 깔린 탄약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역겨운 속삭임에 한예진 소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끈적한 손이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발악하듯 뛰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치욕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왈칵 솟구쳤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한 줄기 섬광. 아빠. 전화 버튼을 누르는 떨리는 손가락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실렸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당신의 분노가 들끓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연대하고 공유로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는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공기는 언제나 서늘한 긴장을 품고 있었다. 그 긴장의 한복판에 자리한 제보병사단 통칭 열쇠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가장 굳건한 방패로 불리는 곳이었다. 강철의 규율과 땀으로 벼려진 이곳에 신임 소위 한혜진이 첫 발을 내디뎠다. 갓 임관한 23세 청춘, 짧게 자른 머리와 아직 앳된 얼굴선이 다부진 전투복과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전방의 혹한을 닮아 차갑고 단단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동기 중에서도 최전방 GOP 근무를 자원했을 때 주변 모두가 그녀의 선택을 의아해했다. 그러나 예진에게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닌 비바람을 맞고 뿌리 내리는 들꽃이 되고 싶다는 열망.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한예진이라는 이름 석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함. 그녀가 배치된 곳은 열쇠 부대에서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7중대였다. 중대장에게 부임 신고를 하기 위해 중대 본부 막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설렘보다 비장함에 가까웠다. 막사 앞에 서자 훈련으로 다져진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과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마치 동물원에 처음 보는 동물이 들어온 듯한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충성 금일부로 7중대 소대장으로 명받은 한예진 소위입니다. 중대장님께 신고합니다. 예진은 등줄기를 꼿꼿이 펴고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중대장 책상에 앉아있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탁정호 대위. 30 중반의 그는 잘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체격,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 그 중에서도 최전방 부대라는 특수성이 응축된 듯한 인물이었다. 그는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 한쪽을 비틀며 피식 웃었다. 그 짧은 순간 예진은 앞으로의 군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한예진 소위야, 우리 중대에 드디어 꽃이 피었네. 근데 여긴 꽃 구경하는 데가 아니라 전쟁하는 데인데 어쩌나.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말투였다. 주변에 있던 부사관과 병사들 사이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키득거림이 새어나왔다. 예진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꽃 구경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 패기 한번 좋네. 사관학교에서 뭘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여긴 책상머리에서 배운 대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알겠나? 소위 탁정호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진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에는 격려가 아닌 명백한 무시와 하대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 잘 부탁하지. 우리 중대원들 커피도 좀 타주고 사무실 청소도 좀 하고. 소위가 여자니까 그런 건 꼼꼼하게 잘할 거 아니야. 명백한 부당대우이자 성차별적 발언이었다. 예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소대장으로 부임한 장교에게 중대의 허드레시를 맡기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첫날부터 중대장과 각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간신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예진의 군 생활은 탁정호 대위의 예고대로 흘러갔다. 그녀에게는 소대장으로서의 정식 임무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소대원들과 함께하는 전술 훈련에서는 언제나 열애였고 작전 브리핑에서는 가장 뒷자리로 밀려났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투 교범 대신 처리해야 할 행정서류와 잡무록만이 수북이 쌓여갔다. 중대원 전체의 커피를 타고 중대장실을 청소하고 각종 비품을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일과가 되었다. 소대원들은 그녀를 소대장님이라 부르기보다 한소희님 혹은 그냥 소희님이라 불렀다. 중대장의 노골적인 무시와 따돌림은 중대 전체의 분위기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실력과 의지를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예지는 철저히 고립되어 갔다. 한소희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간단한 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탁정호 대위의 폭언은 일상이었다. 그는 일부러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녀를 망신주고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무능한 장교로 낙인 찍었다. 예지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자신의 실력으로 이 부당한 편견의 벽을 깨부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막사 한 구석에서 홀로 전투복을 다리고 전투화를 닦았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 가끔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그녀는 늘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여보, 잘 지내지? 여기 사람들 다 좋고 훈련도 재밌어. 걱정하지 마.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국군을 총괄하는 국군 기무사령관 박도연 장군의 것이었다. 별 넷을 어깨에 단 그는 아내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예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존재를 내색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기댈 생각이 없었다. 남편은 그저 먼 곳에서 아내를 믿고 응원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남편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 행정 업무를 돕던 최우진 상병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중대 내에서 유일하게 예진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소희님, 이거 한 잔 하시면서 하십시오. 중대장님이 좀 너무하십니다. 예진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최상병. 괜찮아. 괜찮지 않으신 거 다 압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라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큰 힘은 못 되어드려도 최상병의 진심 어린 위로에 예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차가운 강철의 땅에도 마음 한구석 온기를 가진 사람은 있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탁정호 대위의 악의는 날이 갈수록 그 농도를 더해갔다. 그는 예진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단순한 무시와 폭언을 넘어 그는 이제 그녀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욱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서막은 어느 주말 오후에 열렸다. 한소희. 중대 장실로 불려간 예진에게 탁정호는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다. 그는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이며 특정 지역을 가리켰다. 여기 다음 주에 있을 훈련 예정지인데 사전 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주말에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는 게 어때? 예진은 의아했다. 단 한 번도 훈련에 참여시켜주지 않던 그가 갑자기 사전 답사를 제안하는 것이 미심쩍었다. 다른 간부들도 함께 가는 겁니까? 탁정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단둘이 조용히. 소위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을 텐데 바람도 쐬고 좋잖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업무적인 제안이라고는 볼 수 없는 끈적하고 불쾌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단둘이, 바람도 쐬고 라는 단어들이 예진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명백한 희롱이었다. 예진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중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사전 답사는 업무의 연장선이니 다른 간부들과 함께 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순간 탁정호의 얼굴에서 거짓된 미소가 싹 가셨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다. 예진의 단호한 거절에 탁정호 대위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부드러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오만하고 뒤틀린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예진에게 한 걸음씩 다가섰다. 위협적인 그의 움직임에 예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한소희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건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중대장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업무 외적인 제안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진은 두려웠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오히려 탁정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예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비웃음을 흘렸다. 업무 외, 내가 너랑 놀자고 했나. 중대장이 부하 장교 스트레스 풀어주겠다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받아쳐 사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는 일부러 여자라는 단어는 피했지만 그의 모든 언행은 주제 넘은 여자를 향한 경멸로 가득했다. 그러더니 그는 돌연 손을 뻗어 예진의 어깨에 아무렇지 않게 팔을 둘렀다. 소름 끼치는 불쾌감이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예진은 경직된 채로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밀어내지도 못했다. 전방 부대 중대장실이라는 고립된 공간, 그리고 중대장과 부하 소위라는 절대적인 권력 관계가 그녀를 꼼짝 못하게 올감했다. 소위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너 여기서 누구보다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꽃처럼 곱게. 귓가의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그는 어깨를 감싼 손에 은근히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으로 끌어당겼다. 예진은 이를 악물고 그의 팔을 강하게 뿌리쳤다.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녀의 외침에 탁정호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고 신체 접촉에 저항까지 하는 예진의 모습에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게 진짜... 야, 한예진,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버티는 거야?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그의 입에서 폭언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는 예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이 이어졌다. 너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냐? 뒤에 든든한 백이라도 있나 보지. 내 애비가 뭐 그렇게 잘 나가서 대위 말을 똥으로 들어. 예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막말은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예진의 남편이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국군 기무사령관 박도연 장군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가장 흔하고 저급한 말을 내뱉었을 뿐이다. 남편을 향한 모욕은 그녀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예진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저희 남편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중대장님의 부당한 언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 웃기지 마. 내년이 꼬리치니까 받아준 걸 가지고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탁정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괴음과 함께 중대장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는 예진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경고했다. 오늘 일 똑똑히 기억해둬라, 한예진. 네가 자초한 일이야. 앞으로 내군 생활이 얼마나 엿같아질지 기대하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예진에게 나가보라며 손짓했다. 예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중대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온몸에 힘이 풀려 막사 뒤편으로 가주저앉았다.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다. 우는 것은 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이후 탁정호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예진을 단순한 행정병으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 본격적인 가혹 행위를 시작했다. 부대 전체가 참여하는 유격 훈련이 시작되었다. 예진은 드디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기뻤다. 그러나 그것은 탁정호가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었다. 그는 모든 훈련 코스에서 유독 예진에게만 2배의 횟수를 강요했다. 다른 소대장들이 외줄타기를 한 번 할 때 그녀는 2번 해야 했다. 모두가 참호 격투 훈련을 10분 할 때 그녀는 20분을 쉬지 않고 버텨야 했다.
여군은 체력이 약하니까 특별히 단련시켜주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한소희.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롱 섞인 말로 자신의 가혹 행위를 정당화했다. 예진은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탈진 직전까지 가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탁정호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싶었다. 소대원들은 그런 예진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중대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외면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가혹 행위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내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들은 점차 경외심과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직속 소대원들은 자신들의 소대장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조금씩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장 예진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야간 물자 이송 훈련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각 소대는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지정된 목표 지점까지 물자를 운반해야 했다. 탁정호는 훈련 직전 예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군장을 점검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어깨끈을 살짝 찢어 놓았다. 훈련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 험한 산길을 오르던 중 예진의 군장 어깨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20kg이 넘는 무게가 한쪽 어깨로 쏠리면서 그녀는 중심을 잃고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녀의 발목에서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다. 발목이 심하게 접질린 것이었다. 함께 가던 소대원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받은 탁정호의 목소리는 냉혹하기 짝이 없었다. 한소희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대열에 합류해. 고작 그 정도 가지고 낙오할 생각 마. 예진은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절뚝이며 일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결국 보다 못한 최우진 상병이 자신의 군장을 동료에게 맡기고 예진에게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소희님, 제가 업겠습니다. 아니다, 최상병. 괜찮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최상병은 거의 방황제로 예진을 등에 업었다. 그의 등 뒤에서 예진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이 부조리한 상황과 자신의 무력함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찔렀다. 탁정호의 아기는 명백한 사리를 품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며칠 뒤 최악의 형태로 현실이 되었다. 탁정호의 비호 아래 그의 추종자 역할을 하던 병사 2명이 선을 넘고 만다. 물자 이송 훈련에서 입은 발목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예진은 며칠간 의무실 신세를 져야 했고 그 기간 동안 탁정호 대위의 눈초리는 더욱 살벌해졌다. 그는 예진이 꾀병을 부려 훈련을 피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부대 내에서 예진의 입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한 듯 보였다. 부상에서 회복하여 절뚝거리며 중대로 복귀한 날 탁정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호출했다. 그는 예진에게 탄약고 야간 경계 근무를 명령했다. 부상에서 갓 회복한 초급 장교에게 그것도 단독으로 야간 근무를 세우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였다. 그날 밤 발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예진은 홀로 탄약고를 지키고 있었다. 귓게는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2개의 인형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중대장의 비호를 받으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병장 김민준과 일병 이태수였다. 한소희님, 밤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능글맞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김민준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것이 분명했다. 예진은 K 소총을 고쳐 잡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근무 중이다. 용무 없으면 돌아가라.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중대장님도 소희님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시죠. 그러면 군 생활 편해질 텐데. 이태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희죽거렸다. 그의 눈빛은 불순한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중대장님이 그러시던데 소희님이랑 단둘이 외박이라도 한번 나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거라고. 우리랑 가는 건 어떠십니까?
소희님도 남자 생각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선을 넘는 성희롱이었다. 예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짓거리면 상관 모독죄로 영창에 쳐 넣을 줄 알아 하지만 술 기운과 탁정호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는 그들에게 예진의 경고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분노를 즐기는 듯했다. 우와, 무서워라. 근데 어쩌나 여긴 우리밖에 없는데 김민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예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예진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육사 시절부터 연마해온 특공무술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손목을 꺾어 비틀며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예상치 못한 반격에 김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당황한 이태수가 욕설을 내뱉으며 예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예진을 힘으로 덮치려 했다. 예진은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땅에 쓰러진 이태수의 관절을 꺾어 완전히 제압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당방위였다. 소란을 듣고 다른 경계 근무자들이 달려왔을 때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2명의 병사는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예진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며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건은 즉시 탁정호 대위에게 보고되었다. 한밤중에 달려온 그는 쓰러진 2 병사를 보고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예진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살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예진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네가 감히 부대원들을 폭행해 남자한테 환장해서 꼬리치다가 안 넘어오니까 팬 거지 안 그래 인격 살인이었다. 탁정호는 모든 죄를 예진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는 쓰러진 이태수를 부축하며 말했다. 걱정 마라. 전혀는 내가 반드시 군법회의에 넘겨서 군복 벗기고 말 테니까. 그는 예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한예진, 넌 끝났어. 하극상, 부대원 폭행. 넌 이제 전과자야. 영창 가는 걸로 안 끝나. 감방에 쳐 넣어 주마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 아니, 확신에 찬 선언이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역시 여자는 안 돼라는 식의 체념과 냉소가 어려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맘녀 사냥의 희생양이었다. 그 순간 예진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강한 의지 끈기, 남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자존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오기,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탁정호가 2 병사를 데리고 사라진 후 예진은 비틀거리며 막사 뒤편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향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진이냐 남편이었다. 국군 기무사령관 박도연 장군. 늘 강하고 든든했던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여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 억울함과 공포가 울음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화기 너머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무겁고 깊었다. 한참을 울던 예진은 흐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여보, 나 더는 못 참겠어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제발. 여보, 저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던 다짐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자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의 외침이었다. 수화기 넘어 박도연 장군의 침묵이 길어졌다. 아내의 울음 섞인 절규는 그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전장의 냉혹한 지휘관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예진아, 지금 어디냐? 부대 이름, 위치, 놈 이름, 정확히 말해라. 그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강철의 땅을 뒤덮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예진 소위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토해냈던 그 밤 서부전선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듯한 탄력감 길고 어두운 터널을 막 빠져나온 듯한 멍한 해방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 목소리는 아내를 향한 위로가 아닌 대한민국 국군 기무사령관으로서 내리는 비정한 선고와도 같았다. 예진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손을 떠났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온몸으로 느낄 뿐이었다. 피맛이 나는 입술을 매만지며 그녀는 절뚝거리며 자신의 관사로 돌아왔다.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열이 났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몸 열감과 수치심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어 던지고 샤워기 아래 섰다. 뜨거운 물줄기가 부어오른 뺨과 상처난 마음 위로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싶었다.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의 설렘,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겠다던 굳은 다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밟았던 잔인한 현실까지 전부. 다음 날 아침 저사단 7중대의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다. 우렁찬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의 창을 흔들었고 병사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밤사이 있었던 소동은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퍼져나갔지만 대부분은 그저 성질 더러운 여장교가 사고 하나 쳤다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마침 점호 시간, 중대장 탁정호 대위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의 시선은 대열 한 구석에 서 있는 한예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 그는 대대장에게 한예진 소위의 하극상 및 폭행 사건을 과장하여 보고했고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승인까지 받아낸 상태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예진이 불명예 전역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호의를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참이었다. 어젯밤 우리 중대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탁정호는 점호가 끝난 후 일부러 전체 중대원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한 인원은 그 누구든 어떤 직책이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7중대는 전우회로 뭉친 전투부대이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주먹질이나 하는 건달패가 아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진을 겨냥한 칼날이었다. 예진은 부어오른 뺨을 애써 감추며 굳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 고요한 아침의 공기를 찢는 육중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멀리서부터 빠르게 다가왔다. 소리는 점점 커져 중대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괴음이 되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일반 수송 헬기가 아니었다. 날렵하고 위협적인 검은 동체. 국군 지휘부의 상징과도 같은 UH-60 블랙호크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여러 대의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통과해 중대 연병장을 향해 질주해오고 있었다. 평화롭던 부대의 아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탁정호 대위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의아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대대장급 이상의 고위 장성이 시차를 올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국방부 직할 헬기와 차량들이 일개 중대로 돌진해 오고 있는 이 상황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블랙호크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하며 강한 하강풍을 일으켰다. 병사들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팔로 얼굴을 가렸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투복을 입은 장성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단 하나의 그러나 태산처럼 무거운 별이 빛나고 있었다. 준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성철, 국방부 감찰실장이었다. 뱀처럼 차가운 눈과 칼로 자른 듯한 인매를 가진 그는 국군 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은 곧 해당 부대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뒤를 따라 감찰실 소속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동시에 연병장에 도착한 검은 세단들에서도 수십 명의 헌병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중대 본부와 막사 전체를 포위했다. 현 시간부로 저보병사단 7중대 전 지역을 통제한다. 모든 병력은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금지한다. 강성철 준장의 명령은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탁정호 대위와 뒤늦게 달려온 대대장이 굳은 얼굴로 그에게 달려가 격려했다. 충성대대장 중령 이대철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군님? 강성철 준장은 그들의 격려를 받는 둥 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자네들의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몰라서 묻는가? 그의 시선은 대대장을 넘어 그 뒤에 서 있는 탁정호 대위에게 정확히 꽂혔다. 탁정호는 그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일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자신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방향으로. 7중대장 탁정호 대위 그리고 대대장은 즉시 중대장실로 이동한다. 나머지 전 병력은 통제가 해제될 때까지 연병장에서 대기하도록 헌병들에 의해 중대본부는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모든 행정서류와 컴퓨터는 압수되었고 중대원들의 개인 휴대폰까지 수거되었다.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듯한 작전이었다. 강성철 준장은 대열 한쪽에 굳어있는 한혜진 소위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그녀의 부어오른 뺨과 텅 빈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한혜진 소위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로 안내해 의무관을 불러 상처부터 치료해주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증언은 그 이후에 듣는다. 수사관이 정중하게 예진에게 다가왔다. 한소희님, 저를 따라오시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존중이 담긴 태도였다. 중대원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신임 여군, 소희가 감찰실 수사관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연병장을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중대의 권력 구도가 뿌리부터 뒤집히고 있음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중대장실에 들어선 탁정호와 대대장은 얼어붙은 채 있었다. 강성철 준장은 중대장 의자에 앉아 탁정호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탁정호가 밤새 작성한 한예진 소위에 대한 징계 요구였다. 강 준장은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흘리며 탁정호를 향해 던졌다.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하극상, 폭행, 가관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꽁꽁 얼어붙은 연병장과 그 위에 선 병사들을 바라보며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늘 이 부대에 아주 차가운 서리가 내릴 것이다. 탁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한혜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비리 사건에 휘말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성철 준장의 다음 한마디는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자네가 한 짓을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탁정호 대위. 차가운 공포가 탁정호의 심장을 올감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바로 오늘 이 아침 끝장나고 있었다.
국방부 감찰실의 특별감찰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7중대는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었고 강성철 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부대의 모든 것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감찰의 핵심은 증언이었다.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입을 통해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것은 한혜진 소위였다. 부대 다른 건물에 마련된 임시조사실은 중대장실과는 달리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였다. 군의관에게 기본적인 치료를 받은 그녀의 뺨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다. 강성철 준장은 직접 그녀의 증언을 청취했다. 그의 앞에는 녹음기와 속기사가 배석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여러 대의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통과해 중대 연병장을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다. 평화롭던 부대의 아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탁정호 대위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의아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대대장급 이상의 고위 장성이 시차를 올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국방부 직할 헬기와 차량들이 일개 중대로 돌진해오고 있는 이 상황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블랙호크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하며 강한 하강풍을 일으켰다. 병사들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팔로 얼굴을 가렸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투복을 입은 장성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단 하나의 그러나 태산처럼 무거운 별이 빛나고 있었다. 준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강성철, 국방부 감찰실장이었다. 뱀처럼 차가운 눈과 칼로 자른 듯한 인매를 가진 그는 국군 내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은 곧 해당 부대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뒤를 따라 감찰실 소속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동시에 연병장에 도착한 검은 세단들에서도 수십 명의 헌병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중대 본부와 막사 전체를 포위했다. 현 시간부로 저보병사단 7중대 전 지역을 통제한다. 모든 병력은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금지한다. 강성철 준장의 명령은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탁정호 대위와 뒤늦게 달려온 대대장이 굳은 얼굴로 그에게 달려가 격례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이대철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군님? 강성철 준장은 그들의 격례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자네들의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몰라서 묻는가? 그의 시선은 대대장을 넘어 그 뒤에 서 있는 탁정호 대위에게 정확히 꽂혔다. 탁정호는 그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일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자신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방향으로. 7중대장 탁정호 대위 그리고 대대장은 즉시 중대장실로 이동한다. 나머지 전 병력은 통제가 해제될 때까지 연병장에서 대기하도록 헌병들에 의해 중대본부는 완벽하게 장악되었다. 모든 행정서류와 컴퓨터는 압수되었고 중대원들의 개인 휴대폰까지 수거되었다.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듯한 작전이었다. 강성철 준장은 대열 한쪽에 굳어있는 한혜진 소위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그녀의 부어오른 뺨과 텅 빈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한혜진 소위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로 안내해 의무관을 불러 상처부터 치료해주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증언은 그 이후에 듣는다. 수사관이 정중하게 예진에게 다가왔다. 한소희님, 저를 따라오시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존중이 담긴 태도였다. 중대원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신임 여군 소위가 감찰실 수사관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연병장을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중대의 권력 구도가 뿌리부터 뒤집히고 있음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중대장실에 들어선 탁정호와 대대장은 얼어붙은 채 있었다. 강성철 준장은 중대장 의자에 앉아 탁정호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탁정호가 밤새 작성한 한혜진 소위에 대한 징계 요구였다. 강 준장은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흘리며 탁정호를 향해 던졌다.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하극상 폭행 가관이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꽁꽁 얼어붙은 연병장과 그 위에 선 병사들을 바라보며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오늘 이 부대에 아주 차가운 서리가 내릴 것이다. 탁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한혜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비리 사건에 휘말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성철 준장의 다음 한마디는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자네가 한 짓을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탁정호 대위. 차가운 공포가 탁정호의 심장을 올감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바로 오늘 이 아침 끝장나고 있었다. 국방부 감찰실의 특별감찰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칠중대는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었고 강성철 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부대의 모든 것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감찰의 핵심은 증언이었다.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입을 통해 진실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것은 한예진 소위였다. 부대 다른 건물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은 중대장실과는 달리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였다. 군의관에게 기본적인 치료를 받은 그녀의 뺨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다. 강성철 준장은 직접 그녀의 증언을 청취했다. 그의 앞에는 녹음기와 속기사가 배석했다. 한소위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 부대에 부임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말해 주겠나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강성철 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예진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은 담담했다. 첫 부임 탁정호 대위가 했던 꽃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다 라는 조롱부터 시작되었다. 소대장 임무에서 배제된 채 커피를 타고 청소를 해야 했던 일들, 전술 훈련에서 열애되었던 소외감 모두가 있는 앞에서 인격을 모독했던 폭언들. 그녀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마치 제3자의 일을 보고하듯 사실만을 나열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탁정호 대위는 저를 중대장실로 불러 단둘이 훈련 예정지 사전 답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저는 업무의 연장선이니 다른 간부들과 함께 가겠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태도가 돌변하며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냐며 회유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예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을 매만졌다. 그때의 불쾌감이 다시금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러자 그는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내 애비가 뭐 그렇게 잘 나가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혹행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유격 훈련에서의 부당한 추가 훈련 의도적으로 훼손된 군장 때문에 벌어졌던 야간 행군 낙오와 부상 사건까지 상세히 증언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의 사건에 이르렀다. 박상병과 이일병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중대장의 말을 인용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제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탁정호 대위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저를 폭행하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증언을 마친 예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다.
강성철 준장은 묵묵히 모든 것을 듣고 난 뒤 나지막이 말했다. 힘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미안하다. 소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할 일이다. 다음은 탁정호 대위의 차례였다. 그는 대대장과 함께 분리되어 헌병들이 지키는 별도의 공간에 갇혀 있었다. 조사실로 불려온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다. 2명의 수사관이 그를 신문했다. 그들은 탁정호가 스스로 거짓의 성을 쌓아 올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혜진 소위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보시죠. 관계랄 게 뭐 있습니까? 신임 소위가 부대 적응도 못하고 뺀질거리길래 군기를 좀 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는 한예진을 문제를 일으키는 부적응자로 몰아갔다. 성희롱이나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사전 답사 제안은 순수한 업무적 의도였으며 유격 훈련은 그녀의 부족한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한 배려였다고 주장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교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 여자가 평소에도 행실이 불량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먼저 꼬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둘을 유혹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저는 중대장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제지했을 뿐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막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김민준 병장과 이태수 일병이 각각 분리되어 신문을 받고 있었다.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질린 그들은 처음에는 탁정호 대위가 시킨 대로 입을 맞추려 애썼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노련했다. 이일병 김민준 병장은 이미 모든 걸 털어놓았다. 네가 술을 마시고 한소희를 성희롱한 것, 중대장이 뒤를 봐주기로 약속한 것까지 전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끝까지 거짓말하면 모든 죄를 네가 뒤집어 쓰게 될 거다.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였다. 고립된 상황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자 그들의 방어선은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폭행의 직접적인 가해자였던 이태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조금씩 진실을 내뱉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박상병이 하자는 대로 중대장님도 평소에 한소희를 안 좋게 보셔서 저희가 좀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고 그 엇갈리는 지점들이 바로 진실의 균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인이 조사실로 들어섰다. 중대 행정병 최우진 상병이었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한소희님은 부임 첫날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최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했다. 탁정호 대위가 예진에게 커피와 청소를 시켰던 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던 일, 야간 행군 때 다친 예진을 보고도 엄살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던 일까지. 그의 증언은 한예진의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객관적인 제3자로서 부대 내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따돌림과 가혹 행위를 낱낱이 고발했다. 모두가 중대장님이 무서워서 혹은 동조해서 침묵했습니다. 저 또한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증언은 진실의 무게추를 한예진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들었다. 수사팀은 증언 확보와 동시에 물증 수집에도 나섰다. 예진이 제출한 어젯밤 사건 때 찢어진 전투복상의 야간 행군 때 사용했던 어깨끈에 날카로운 것으로 근 흔적이 선명한 군장, 김민준 병장과 이태수 일병이 숨겨두었던 술병들, 그리고 탁정호 대위가 작성했던 편파적인 징계 요구서까지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강성철 준장은 밤늦도록 정리된 보고서를 검토했다. 한예진의 일관되고 상세한 피해 진술 가해자들의 엇갈리고 모순된 거짓말, 최우진 상병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강성철 준장은 맞은편에 앉은 수사관에게 보고서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대대장부터 중대장까지 관련 간부 전원을 집합시켜 마지막으로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시간을 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이미 심판을 끝낸 재판관처럼 고요했다. 거짓의 성은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 잔해를 치울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중대 본부 회의실의 공기는 사람의 숨소리마저 얼려버릴 듯 차갑고 무거웠다. 창문은 굳게 닫혔고 블라인드까지 내려져 실내는 대낮인데도 어두웠다. 상석에는 국방부 감찰실장 강성철 준장이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감찰실 수사관들이 배석했다. 맞은편에는 대대장 이대철 중령과 중대장 탁정호 대위가 죄인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밤사이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두 사람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강성철 준장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금속성의 소리였다. 어제부로 7중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 행위 및 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펼쳤다. 탁정호 대위 자네는 신임 장교인 한혜진 소위가 부임한 첫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대장 임무에서 배제하고 커피 심부름 사무실 청소 등 사적인 업무를 강요했다. 인정하는가? 탁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건 부대 적응을 돕기 위한 저 절대 사적인 감정은 시끄럽다. 강 준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자네는 다수의 부대원 앞에서 한 소위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수시로 했으며 유격 훈련과 야간 행군에서는 명백한 가혹 행위를 지시했다. 그 결과 한 소위는 발목 부상을 입기도 했지. 이것도 배려였나? 그건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강 준장은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은 녹음기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이태수 일병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대장님이 한소희 손 좀 봐주라고 뒤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탁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 까발려지는 순간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강 준장은 녹음기를 끄고 이번에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김민준 병장과 이태수 일병이 술을 마셨던 현장 사진, 그리고 한혜진의 찢어진 전투복 사진이었다. 성희롱과 폭행 미수 사건의 증거다. 자네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커녕 피해자인 한소희를 폭행하고 가해자들을 비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심지어 한소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불명예 전역을 시키려 했지. 강성철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탁정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탁정호 대위, 자네는 군인 이전의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자네의 그 오만하고 뒤틀린 성정싱칭과 저열한 남성 우월주의가 한 명의 유능한 장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탁정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리고 강성철 준장은 이 잔인한 심판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다. 자네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부하 장교 한 명을 핍박한 것에서 그치지 않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깨닫게 해주지. 그는 탁정호의 턱을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애비가 뭐 그렇게 잘 나가냐고 모욕했던 한혜진 소위의 남편이 누군지 아는가. 탁정호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현 대한민국 국군 기무사령관 박도연 장군이시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탁정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뇌는 그 정보의 의미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국군 기무사령관, 포스타,
대한민국 국군 50만, 대군의 정점에서 있는 남자. 자신이 커피를 타게 하고 청소를 시키고 성희롱하고 폭행하고 군복을 벗기려 했던 신임 소위가 바로 그 남자의 외동딸이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단순히 군 생활이 끝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옆에 서 있던 대대장 이대철 중령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관할 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그리고 그 피해자가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사실, 그의 군생활 역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강성철 준장은 바닥에 앉은 탁정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본 뒤 최종 처분을 선고했다. 탁정호 대위 금일부로 보직 해임한다. 신병은 즉시 국군 중앙수사단으로 이관하여 직권 남용 가혹 행위 폭행 상관, 모독 교사 직무유기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를 진행한다. 김민준 병장 이태수 일병은 군사재판 회부를 전제로 미결수 신분으로 헌병대에 구속 수감한다. 대대장 이대철 중령은 지휘 책임 감찰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엄중 문책할 것이다. 심판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 시각 중대 내에는 이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예진 소위가 국군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탁정호 대위와 그 추종자들이 줄줄이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 중대원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어제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문제 많은 신임 여군 소위. 그녀의 뒤에 이 나라 군부의 정점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현실감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방관과 동조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를 향했던 비웃음과 수군거림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찔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공포와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모든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오후 예지는 자신의 관사 창문으로 텅 빈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가는 탁정호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를 향한 어떤 통쾌함도 승리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허무함과 씁쓸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힘이 아닌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셈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관사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문을 열자 최우진 상병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깍듯하고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예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가장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였다. 소대장님, 그는 더 이상 한소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의 계급과 직책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담아 소대장님이라고 불렀다. 예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내 말없이 그의 경례에 답했다. 그녀의 경례 동작 역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심판은 내려졌지만 이제 그녀는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부대에서 이 군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다. 진정한 싸움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닌 숨막히는 어색함과 은밀한 공포로 채워져 있었다. 칠중대는 거대한 수술을 막 끝낸 환자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탁정호 대위와 그의 추종자들이 헌병대 차량에 실려 먼지 속으로 사라진 풍경은 모든 중대원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음을 실감했다. 한혜진 소위의 남편이 국군 기무사령관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절대적인 권력의 실체로서 부대 전체를 짓눌렀다. 어제까지 그녀를 향해 낄낄거리고 수군거리고 방관했던 모든 시선들은 이제 감히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만큼 멀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신임 여군 소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무사령관의 아내였고
그 이름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녀와 세상 사이에 높게 세워졌다. 사건 다음 날 예지는 처음으로 소대장으로서 온전한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그 아침은 그녀가 꿈꾸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소대원들은 그녀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마치 예민한 초식동물처럼 반응했다. 그녀의 눈짓 하나, 작은 헛기침 소리에도 움찔하며 과도한 충성심을 보였다. 아침 구보를 위해 연병장에 도열했을 때 그녀의 앞에 선 소대원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오늘부터 소대의 모든 훈련과 내무 생활은 내가 직접 관장한다. 이전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은 모두 바로잡을 것이다. 질문 있나? 예지는 일부러 더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칼날 같은 침묵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지뢰를 대하는 듯 그녀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멀리서 대했다. 그녀는 소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혼자였다. 오후에는 사단 본부에서 파견된 임시 중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예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는 FM 장교였다. 그는 부임 첫 일성으로 중대원 전체를 집합시켜 말했다. 지난 과외대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부터 7중대는 국군 규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 어떤 예외도 특권도 없을 것이다. 그의 시선은 중대원들을 훑다가 마지막으로 예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예진은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당신 또한 예외가 아니다. 라는 무언의 경고. 그는 그녀를 기무사령관의 아내로 대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바로 그 노력이 그를 더욱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첫 훈련은 개인화기 사격이었다. 예진은 소대원들의 사격 자세를 교정해 주기 위해 사선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한 병사의 뒤에 다가가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견착이 불안정하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더 밀착시켜.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병사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거의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허둥지둥 자세를 고쳤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모습에 예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조언을 하는 리더가 아니라 공포를 유발하는 감시자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실력으로 소대원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진정한 전우회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유리왕관은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워서 그녀와 소대원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렸다. 그날 밤 예지는 관사에서 홀로 전투복을 다렸다. 창밖으로는 소대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풍경 속에 그녀가 있을 자리는 없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이방인이었고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다가올 수 없는 성격이 되어버렸다.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바라보았다. 남편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단 하루 만에 정리해버린 절대적인 힘의 근원. 감사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원망과 무력감이 밀려왔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웠지만 그 승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했고 그녀는 그저 그 결과물을 받아든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고 이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라고 투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불평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부대는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파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다. 탁정호 대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국군 중앙수사단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전 대대장 이대철 중령은 결국 다른 한직으로 전출 명령을 받았다. 7중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기묘한 평온과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 예지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려 애썼다. 소대원들의 훈련 계획을 짜고 내무반을 순찰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들며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실력으로 지워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에게 최우진 상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다른 소대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진은 그를 막사 뒤편에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최우진 상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소대장님. 소대장님께서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관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탁정호의 폭정이 끝난 이후 그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인간적인 사과였다. 예진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개를 들어라, 최상병. 자네의 잘못이 아니다. 아닙니다. 저도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소대장님을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예진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 차가운 유리성에 갇힌 그녀에게 최우진 상병이 내민 손은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무거운 유리 왕관을 쓰고서라도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남아 있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됨을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기묘한 평온이 흐르던 칠중대의 새로운 변화에 바람이 불어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사단 본부에서 정식으로 발령난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한 것이다. 중대원들은 또 어떤 인물이 올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안고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인물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충성금일부로 7중대장으로 명받은 참이나 대위다 단상에 선 것은 30 초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여군 대위였다.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햇볕에 잘 그을린 피부는 그녀가 온실이 아닌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육사 출신으로 최전방 GOP 소대장과 특전사 팀장 경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엘리트 전투 프로였다. 그러나 예진의 생각은 달랐다. 여기서 물러서면 임무 실패였다. 그녀는 빠르게 지도를 살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시뮬레이션과 전술 교범의 내용들이 교차했다. 아니다. 지금 퇴각하면 적의 추격에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계획을 변경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했다. 이 분대 현재 위치에서 엄호 사격으로 적의 시선을 끌어라. 1분대 나를 따르라. 저쪽 계곡으로 우회해서 적의 측면을 친다. 그것은 교범에는 없는 위험 부담이 큰 도박과도 같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지형과 적의 화력, 그리고 소대원들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승산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소대장님, 너 너무 위험합니다. 부소대장이 외쳤다. 내 명령에 따르라. 할 수 있나? 예진이 소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기무사령관 아내의 권위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지휘관의 굳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소대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소리쳤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답한 것은 최우진 상병이었다. 그의 대답에 다른 소대원들도 용기를 얻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이 분대가 목숨을 걸고 화력을 집중하는 동안 예진은 1분대를 이끌고 가파른 계곡 아래로 몸을 날렸다. 험준한 지형을 미끄러지듯 통과하며 그들은 대항군의 허를 찔렀다. 공격 개시적의 측면에서 나타난 1소대의 맹렬한 공격에 대항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전세는 역전되었다. 예진은 가장 선두에서 소총을 쏘며 소대원들을 지휘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중대 지휘 텐트의 스크린을 통해 참이나 대위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예진을 호출하려다 이내 조용히 손을 내렸다. 후배 장교의 독자적인 판단과 지휘를 끝까지 믿고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치열한 교전 끝에 1소대는 매복해 있던 대항군을 모두 제압하고 목표 지점을 확보했다. 소대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비록 모의 전투였지만 그들은 방금 진짜 전투에서 승리한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흙먼지로 얼굴이 까맣게 변했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는 눈으로 서 있는 소대장 한예진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포도 어색함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유능한 지휘관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7중대는 종합평가에서 사단 최우수 중대로 선정되는 연계를 안았다. 특히 한예진 소위의 1소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독창적인 전술과 뛰어난 지휘 능력으로 모든 지휘관들의 극찬을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저녁 참이나 대위가 예진을 불렀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아주 잘했다, 한소희.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처음 부임했을 때 걱정이 많았다. 자네의 배경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하지만 오늘 자네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였어. 차 대위는 예진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나는 자네 남편이 누군지 관심 없다. 내 눈앞에 있는 자네는 아주 똑똑하고 용감한 내 부하 한예진 소위일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증명해 나가라. 그것은 예진이 이 부대에 온 이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남편의 이름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받은 최초의 인정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1소대 내무반에서는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 소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사온 과자와 음료수를 나누며 그들은 훈련의 무용담을 이야기꽃으로 피웠다. 예진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리성에 갇힌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대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떠드는 그들의 진정한 리더였다. 최우진 상병이 음료수 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대장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소대장님을 믿고 따랐고 저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진은 웃으며 그의 캔에 자신의 캔을 부딪혔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믿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믿음에 답해준 거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내무반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한예진. 그녀는 마침내 무거운 유리 왕관을 벗어던지고 수많은 시련과 불길 속에서 단련된 강철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최우수 중대라는 연계와 함께 대규모 전술 훈련은 막을 내렸다. 7중대는 마침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실력과 단결로 뭉친 전투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그 중심에는 한예진 소위와 그녀의 1소대가 있었다. 훈련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탁월한 지휘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더 이상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배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녀 자신만의 빛나는 성과였다. 소대원들은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공포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쌓아 올린 굳건한 신뢰와 유능한 지휘관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만이 존재했다. 예진은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진짜 군인의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그녀가 걷어낸 짙은 그림자 뒤편에서 또 다른 형태의 희미한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탁정호 대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국군 중앙수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군 내부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탁정호는 불명예 전역은 물론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방관하고 묵인했던 전 대대장 이대철 중령 역시 강등과 함께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 소식은 군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한 지휘관이 마땅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예진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하게 그녀를 선격으로 만들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기무사령관 사모님을 건드린 대가가 저렇게 크다니. 앞으로 누가 저 부대에 가서 맘 편히 지휘할 수 있겠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는 바로 군복 벗을 판인데
알아서 기어야지. 그림자는 그런 수군거림을 자양분 삼아 자라났다. 예지는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배경은 그녀 자신을 고립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벽이 되고 있었다. 동기 장교들은 그녀를 대하기 어려워했고 상급자들은 그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그녀가 훈련장에서 피땀 흘려 얻어낸 유능한 지휘관이라는 명성은 무서운 배경을 가진 여자라는 새로운 편견의 그림자에 조금씩 가려지고 있었다. 예지는 이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아무도 그녀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대하는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외로워졌다. 이전의 외로움이 멸시와 따돌림에서 오는 뜨거운 고통이었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경외와 거리감에서 오는 차가운 소외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은 아니었다. 남편의 부관이었다. 한소희님, 기무사령관님께서 소희님을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최전방 근무가 여러모로 고되고 최근 불미스러운 일까지 겪으셨으니 본부에서 소희님의 전공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책부서나 해외 파병 준비단 같은 곳으로 옮기시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력을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안의 형태를 띤 사실상의 명령이었다. 남편의 이름으로 내려온 배려이자 그녀를 이 위험하고 시끄러운 최전방에서 꺼내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이려는 시도였다. 탁정호 사건을 겪으며 아내가 받았을 상처를 염려하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예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그림은 이것이었을까? 기무사령관의 아내가 잠시 객기를 부리며 최전방 체험을 하다가 호되게 신고식을 치르고 결국엔 안전한 후방의 책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녀가 훈련장에서 목숨을 걸고 증명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잠깐의 해프닝으로 치부되는 듯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국방부로의 전출. 그것은 분명 편하고 안정된 길이었다. 누구도 그녀를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험한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장군인 남편을 둔 아내에게 어울리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과연 자신이 원하는 한혜진이 있을까? 소대원들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웃던 그 순간의 희열을 그곳에서도 느낄 수 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참이나 대위를 찾아갔다. 차 대위는 훈련 계획을 짜다가 복잡한 표정의 예진을 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권했다. 예진은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와 전출 제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차 대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도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했다. 특전사에서 팀장으로 구를 때였어. 여자라는 이유로 웬만한 남자들보다 두세 배는 더 노력해야 했지. 그러다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어.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 그만 편한 곳으로 가라고 하더군. 여군 학교 교관이나 본부 행정직 같은 자리. 그게 여군에게는 최선의 길이라고. 그녀는 예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다. 선택은 내 몫이야, 한소희. 어느 길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지. 10년 뒤 내가 어떤 군복을 입고 어떤 얼굴로 서 있기를 바라나.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흙먼지 묻은 전투화를 신고 부하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인가? 참이나 대위의 질문은 예진의 마음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답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한소희의 결정을 존중할 거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 심장이 뛰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 그날 밤 예진은 잠 못 이루고 관사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모두가 바라는 평탄하고 안전한 길. 다른 하나는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험하고 불확실한 길.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귓가에 소대원들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그리고 흙먼지의 냄새가 아른거리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졌다. 강지우 소위의 고뇌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육군 본부로의 전출. 그것은 그녀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줄 달콤한 유혹이었다. 더 이상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부담스러운 시선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녀는 이곳에서 피땀 흘려 얻은 모든 것을, 특히 소대원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스스로 끊어버려야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소대원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한때는 공포와 어색함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했다. 훈련 중에는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기는 든든한 전우였고, 휴식 시간에는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형제와도 같았다. 그녀는 일소대라는 작은 공동체의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누이였고 친구였고 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소대원 중 한 명인 이일병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다. 평소 활달하고 긍정적이던 그가 훈련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한숨만 내쉬는 것을 예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조용히 이일병을 불렀다. 무슨 일이 있나? 이일병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이일병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예진의 눈빛에 이내 무너져 어렵게 입을 열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아 집안 전체가 걱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겼다. 예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중대장인 차미나 대위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이일병에게 특별 휴가를 보내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규정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차 대위는 예진의 의견을 존중해 사단 본부에 직접 요청했고 결국 이일병은 3일간의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예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을 털어 봉투를 하나 준비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나는 이일병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어머님 병원비에 보태 써라. 그리고 이건 소대장으로서의 명령이다. 절대 거절하지 마. 이일병은 눈이 동그래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예진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눈물을 펑펑 쏟으며 봉투를 받았다. 소대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 말고 어머니 잘 보살펴 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는 게 갚는 거다. 알겠나? 이일병이 떠난 후 이 이야기는 소대 내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소대원들은 자신들의 소대장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만 잘 시키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리더였다. 한편 예진의 전출에 대한 소문은 다른 경로를 통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간부들 사이에서 한 소위가 곧 본부로 영전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소대원들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소대장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걸까? 특히 최우진 상병은 그 누구보다 예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는 예진이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꼬리표 때문에 겪는 미묘한 어려움과 소외감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예진이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소대원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다. 소대장님이 우리를 떠나실지도 모른다. 그의 말에 내무반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소대장님이 여기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마음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을까? 소대원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날은 1소대가 부대 환경미화 평가를 받는 날이었다. 소대원들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내무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낡은 관물대에는 페인트칠을 새로 했고 창문에는 정성껏 만든 종이꽃을 달았다.
그리고 평가가 있던 날 오후 그들은 예진을 내무반으로 불렀다. 예진이 내무반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완벽하게 정돈된 내무반, 중앙소대원들이 모두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쪽 벽에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리의 영원한 1소대장님, 꽃길만 걸으십시오. 하지만 저희와 함께 군악길로 재치 있는 문구에 예진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우진 상병이 대표로 나서서 편지 한 통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일소대원 전원이 한 문장씩 써 내려간 진심이 담긴 편지였다. 소대장님, 저희를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덕분에 군 생활이 즐겁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전역할 때까지 꼭 같이 계셔야 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예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고뇌와 혼란이 이 따뜻한 진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였다.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이 사랑스러운 부하들이 있는 곳. 남겨진 자들의 온기가 그녀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소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어디 간다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 전역하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도 여기 있을 거다. 그녀의 말에 내무반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순간 한혜진은 자신의 선택을 확신했다. 그녀는 모두가 바라는 평탄한 꽃길이 아닌 흙먼지 날리는 군악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길이 세상 그 어떤 길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대규모 전술 훈련은 막을 내렸다. 7중대는 마침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실력과 단결로 뭉친 전투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그 중심에는 한혜진 소위와 그녀의 1소대가 있었다. 훈련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탁월한 지휘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더 이상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배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녀 자신만의 빛나는 성과였다. 소대원들은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공포나 어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쌓아 올린 굳건한 신뢰와 유능한 지휘관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만이 존재했다. 예진은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진짜 군인의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예진은 최전방 소대장으로서의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배경에 얽매이지 않았다. 때로는 엄격한 훈련 교관으로, 때로는 다정한 누이처럼 소대원들을 이끌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의 1소대는 7중대 내에서도 가장 당열력이 강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소대로 성장했다. 그녀는 중대장 참이나 대위와도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두 여성 지휘관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7중대는 사단 내에서도 모범적인 부대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진의 배경이 가져온 미묘한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예진 소위를 예의주시하는 시선이 존재했다. 그녀의 성공적인 군 생활은 일부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현실이었다. 특히 군내 성폭력 문제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는 그녀의 사례를 꾸준히 언급하며 군의 개혁을 촉구했다. 예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녀는 이미 단순한 한 명의 군인을 넘어 군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이 모든 압력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예진은 휴가를 받아 남편 박도연 장군을 만났다. 오랜만에 군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의 남편과 마주 앉은 예진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저를 기무사령관 사모님으로만 봐요. 제 실력은 안 보이고 제 뒤에 있는 힘만 보려 하니.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것보다 훨씬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따뜻하고 든든했다. 예진아,
네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작지 않아. 하지만 기억해. 진정한 힘은 겉으로 보이는 계급이나 배경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어. 네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네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네 스스로가 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일 뿐. 남편의 말에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길은 이미 명확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자리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소대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강철의 땅에서 강철처럼 단단한 군인이 되겠다고. 차미나 대위의 등장은 부대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탁정호라는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자가 쓸려 나간 자리에 강하고 유능한 여성 지휘관이 들어선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차 대위는 중대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편견이나 예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한혜진에게 닿았다. 두 여성 장교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부딪혔다. 대위의 눈빛은 기무사령관의 아내를 향한 특별 대우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배 장교가 후배 장교의 역량을 가늠해보는 순수하고 전문적인 시선이었다. 이전 7중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받았다. 차 대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 두겠다. 나는 부하를 차별하는 지휘관을 용납하지 않으며 임무에 태만한 군인 역시 용납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인정받는 기준은 오직 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능력뿐이다. 계급과 배경 성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한예진 소위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예진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것은 예진을 특별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예진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두려움이 아닌 건강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드디어 자신을 군인 한혜진으로 봐주는 지휘관을 만난 것 같았다. 차미나 대위의 지휘 아래 7중대는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훈련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그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완전 군장을 하고 병사들과 함께 산을 올랐고 가장 먼저 흙바닥에 엎드려 포복을 했다. 그녀의 솔선수범에 중대원들은 점차 과거의 악몽을 잊고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갔다. 예진에게도 진짜 소대장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 차 대위는 그녀에게 소대 전술 훈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전적으로 위임했다. 예진은 밤을 새워가며 작전 지도를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대원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1대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두려워하던 소대원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충을 해결해 주려는 그녀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최우진 상병은 소대 내에서 예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다른 소대원들에게 예진의 진심을 전하며 소대장과 소대원들 사이에 얼어붙은 강을 녹이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술 훈련이 예고되었다. 각 중대의 전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다. 7중대에게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증명할 기회였고 예진에게는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절호의 기회였다. 이번 훈련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왜 최전방을 지키는 열쇠 부대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다. 차미나 대위의 말에 중대원들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예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소대가 이번 훈련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훈련 준비가 한창이던 주말 예진은 잠시 외출을 나와 시내 서점에서 전술 관련 서적을 찾고 있었다. 그때 익숙하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과 마주쳤다. 한직으로 좌천되었던 전 대대장 이대철 중령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군인 특유의 자세는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고
몇 주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했다. 그는 예진을 알아보곤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비굴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예진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소희 잘 지내는가? 네, 대대장님. 예진은 얘를 갖춰 답했다. 그의 추락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네 때문에 내 군 생활이 이렇게 될 줄은.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았다. 세상 참 무섭더군. 나는 정말 자네 남편이 누군지 꿈에도 몰랐네. 그는 결국 모든 원인을 그녀의 배경으로 돌리고 있었다. 예진은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다. 저는 제자리에서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사람들은 그녀를 한예진이 아닌 박도연 사령관의 아내로 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어 꽂힐 수 있다는 것을. 관사로 돌아온 그녀는 착잡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번 통화 이후 처음이었다. 예진이냐? 무슨 일 있나? 남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꾸짖음도 실망도 없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예진은 이대철 중령을 만났던 일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수화기 넘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예진아, 내 이름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지. 그것이 내게 문을 열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할 게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름은 문을 열어줄 뿐 그 문을 통과해 방을 가로지르는 것은 오롯이 너의 두 발이어야 한다. 네 실력으로 증명해내거라. 네가 누구의 아내여서가 아니라 군인 한예진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그것만이 너를 둘러싼 모든 시선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남편의 말은 강철을 단련하는 불처럼 뜨겁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 더 이상 도망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이 유리성을 내 발로 걸어 나오겠다. 다가오는 훈련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대규모 전술훈련의 막이 올랐다. 서부전선 일대의 광활한 훈련장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포성과 총성 흙먼지와 함성이 뒤섞여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한예진 소위가 이끄는 일소대는 이번 훈련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부여받았다. 적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가상의 지휘 시설을 타격하는 임무였다. 훈련 첫날 일소대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능선을 거의 다 넘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항군으로 분한 적의 매복조와 마주친 것이다. 적이다 전원 엄폐 예진의 외침과 동시에 양측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공포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훈련 상황이었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은 실전과 다름없었다. 바로 그때 소대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의무병 부상자 발생 판정관이 달려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외쳤다. 전사 처리 해당 인원 훈련 제외 시작부터 전력의 손실이 발생했다. 소대원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설상가상으로 교전으로 인해 위치가 노출되면서 대항군의 폭격 지원이 시작되었다. 훈련용 포탄이 근처에 떨어지며 흙과 연기를 뿜어냈다. 소대장님, 이대로는 고립됩니다. 퇴각해야 합니다. 부소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어느 새벽 비무장지대 철책을 따라 이어지는 순찰로의 서늘한 새벽 공기가 내려앉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밤새 경계 근무를 섰던 병사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한예진 소위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철책선을 따라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상병이 된 최우진 상병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의 전투화가 자갈 위를 밟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소대장님, 저 앞에 동이 터옵니다. 최우진 상병이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지며 어둠에 잠겨있던 산과 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예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소대원들의 앳되지만 강인한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들과 함께 이 땅의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맞는 이 순간 그녀는 가슴 벅찬 충만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 열어준 문 앞에서 서 있던 미숙한 신임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수많은 벽을 넘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기무사령관의 아내라는 수식어 대신 1소대장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었다. 자, 이제 복귀하자. 아침 먹고 또 훈련해야지. 예진이 웃으며 말하자 소대원들의 얼굴에도 건강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들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등지고 자신들의 부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갈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 나갈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었다. 한예진. 그녀는 이 강철의 땅 최전방에서 가장 단단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 되어 자신의 부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불꽃이 되었고 남편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를 가리는 장막이 아닌 그녀가 스스로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다. 그녀는 군의 부조리에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거나 주인공 한예진 소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